이번 시간은 세 번째 시간으로 비대면 사회에서 소비자는 무엇을 선택하는가 라는 내용을 가지고 같이 공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는가,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소비자는 결국 경험을 선택한다, 스토리를 선택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약 정리를 좀 해보았는데, 기승전결 스토리다, 스토리 있는 브랜드, 그리고 경험이 만든 스토리, 그리고 편리해야 한다. 이 편리미즘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이러한 네 가지의 컨셉, 여기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소비자들은 기꺼이 여기에 참여하려고 한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소비자들은 기꺼이 링커링 당하려고 한다. 자발적 링커링을 당하려고 한다. 저는 이것을 슈링크 비즈니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기승전결 스토리다. 스토리 있는 것이 브랜드다. 그리고 경험이 만든 스토리여야 한다. 그리고 편리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리미엄이라고 하는 것, 편리미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편리하다라는 이야기는 시간을 줄여주거나 또는 노력을 덜어주거나 또는 성과가 최대화되어지거나, 이 세 가지의 경우에 우리는 편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했던, 그래서 성공을 했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주변에서 목격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식기세척기 판매량이 대략 450% 정도 증가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의료건조기가 500% 가까이가 성장을 했습니다. 요즘은 이 커피 한 잔, 편의점 김밥도 배달시켜 먹는 이런 세상으로 바뀌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전 시간에 소비자들이 어디에 모여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모여져 있는 소비자들이 거기에서 구매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요즘 소비자들 우리는 똑개 이렇게 부릅니다. 똑개, 똑똑하지만 게으른, 그래서 똑개라고 부르는데, 도시락 판매량이 51.5%가 이 비대면 사회에서 증가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4,000원에서 5,000원대 정도 수준의 도시락인데 굉장히 푸짐하게 구성되어져 있죠. 흔히 혜자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도시락이 판매된다. 그 다음에 레스토랑의 간편식, 레스토랑에서 먹던 그 차려진 형태의 고급스러운 음식들을 이제 배달해서 먹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 편리미엄을 이야기하는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드라이빙 스루라고 하는 형태로 많은 서비스가 제공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드라이빙 스루로 할 수 있다면, 그런 여건이 되시는 분은 드라이빙 스루를 시도해 볼 만하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장례식장이 대부분 드라이빙 스루로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를 곧잘 듣고 있고요. 맥도날드나 또는 스타벅스 같은 곳에 드라이빙 스루 서비스를 본 지는 오래되었지만,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이 창문을 내리고 서로 카드를 주고받는 것조차도 하지 않아도 되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것이 스타디티라고 하는 건데, 미리 앱으로 주문을 하고 결제까지 하고 가는 형태죠. 그것이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오히려 매출이 30%가 스타디티를 사용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맘시트 같은 경우도 200%가 증가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편리한 걸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공하는 서비스가 고객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한지 아니면 불편한지를 정확하게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리한 쪽으로 급전환시켜야 된다. 슬세권 이야기는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슬리퍼를 신고 와서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제공받을 수 있는 형태의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이런 소비자들의 취향에 우리가 서비스를 맞춰간다면 기꺼이 소비자들은 링커링을 허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잘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편리하다는 것은 시간을 줄이거나 또는 노력을 덜거나 또는 최대 성과가 나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채택을 한다면 그건 편리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이 말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들으시면 곤란하고, 이 내용이 광고 카피로 가야 되겠죠.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우리 가게를 홍보할 때 소비자들에게 우리는 5분 걸리던 것을 1분 만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시간을 줄인다라는 개념이 컨셉화 되어진 형태로 이 광고 문구가 나오는 것입니다. 노력을 덜거나 가서 뭘 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렸다라고 하는 측면이 이제 부각되어지는 형태로 편리함, 즉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형태로 비대면 사회에서의 서비스는 전환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CS, UX 그리고 CX 이렇게 하는 형태로 고객들에 대한 만족 개념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바뀌어져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CS라고 해서 한동안 이 오프라인 형태의 서비스가 주축을 이룰 때에는 이 커스터머 서비스의 커스터머들을 어떻게 만족시킬 것이냐의 관점으로 뭐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뭐 예의를 갖추고 친절하게 하고 뭐 이런 거죠. 요즘 매장에서 보면 말 걸고 하는 거 싫어합니다. 마스크 쓰고 있는데 자꾸 말하고 이러면 말 좀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요즘 싫어하죠. 얼굴 다 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뭐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이다 지금. 이 CS의 개념이 이제는 UX의 개념 또는 CX의 개념으로 바뀌어졌다. 특히나 이 CX의 개념으로 커스터머 익스페리언스의 개념으로 바뀌어진다. 고객이 직접 참여하게 하고 고객이 직접 경험하게 하는 형태로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객이 편리하게 해주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고객이 경험하게 하는 형태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사례들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결국 이 유튜브라고 하는 매체들을 통해서 고객이 직접 경험해보는 방법들을 소개해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죠. 그래서 비접촉, 비대면, 언택트 이 세 가지는 사실은 같은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맥락에서 결국 어떻게 하면 고객이 직접 경험하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좀 보여봐 드리면, 요즘 여행을 가지 못하니까 대신 여행을 가주는 사업이 있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조이스틱 같은 것으로 가상 공간에서의 조이스틱을 가지고 이동하라는 대로 저 대리자가 이동을 하는 이런 형태의 경험을 하게 했는데, 의외로 이런 것이 굉장히 반응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농장의 동물들의 상태를 저렇게 실시간 라이브로 중계해주고, 또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커스터머가 저 사람에게 어떤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좀 더 가까이 가봐라, 뭐 어떻게 해봐라. 물론 그렇다고 위험한 상황까지를 수용하지는 않겠지만, 저런 서비스들을 경험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 또한 소개되었던 내용 중에 이 졸업식을 가상 공간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액자 속에 있는 것이 사진이 아니라 각각의 졸업생들이 지금 실시간 온라인으로 접속되어져 있는 장면이죠. 저 앞을 총장이나 학장이 지나가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저 상태에서 졸업식을 하는 저런 서비스도 제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제사를 지낸다거나 또는 뭐 가족이 어떤 뭐 모임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이런 일들을 직접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하니까 대리 경험하게 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팟캐스트의 내용들입니다. 이 팟캐스트들이 여러 가지로 어떤 전문 분야에 대한 어떤 독서를 포함해서 음악 또는 기타 시사적인 것들까지 이런 내용들을 해석해서 제공해주는 이런 형태의 서비스들이 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전통적으로 이 뉴스레터라고 하는 매체, 이것들도 경험을, 소비자들이 경험하고자 하는 것들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화상 미팅을 한다거나 카카오톡 채널들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뭘 주고받는,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어떤 행위들을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이 장면은 지금 해외에서 식당이나 이런 장소에 거리두기에 대한 문제를 극복했던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데, 어차피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것이라면 거기에 그냥 종이 한 장 써붙여서 거리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붙여 놓는 곳하고
저렇게 좀 재밌고 익살스럽게 저런 형태의 어떤 시설을 해놓으면 저곳 자체를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더라는 겁니다. 보시기에도 굉장히 재미있죠. 야외에 저렇게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 공간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것을 룰로 정해 놓으면 저것 자체를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고객을 어떻게 경험시킬 것인가 라는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간, 서비스 시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고객이 경험하게 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고 한다면 거기에 또 다른 여러 묘안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봅니다. 연인들이 모이는 장소에 저렇게 해주면 굉장히 호응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남이섬에 계시던 강우연 그분을 한번 만나본 적이 있었는데 그분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관광지와 유흥지의 차이가 뭐냐? 유흥지는 먹고 마시고 놀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곳이고 관광지는 와서 사진 찍고 싶은 곳이 관광지다. 아주 명쾌한 정의를 내리시던데요. 결국에 사진 찍어 갈 곳이 많은 상태로 만들어주면 된다. 그래서 그분은 거기에 세계 국가의 국기들을 걸어놓고 누구라도 다른 나라 가서 자기 나라 국기를 보면 반갑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진 한 장 찍으려고 하고 이렇게 좀 독특한 조형물들을 많이 만들어 놔서 거기서 사진을 찍고 싶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저렇게 했을 때 과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그 하트 표시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데이트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들을 상상해 본다면 기꺼이 소비자들은 찾아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것을 온라인으로 홍보를 하게 하고 실질 행위는 오프라인 상에서 일어나게 하는 형태로 접근한다면 저것도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피보팅의 개념에서 시설들을 가진 인프라 피보팅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호텔이나 굉장히 전원상에 있는 그 시설들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라면 저런 형태로 전환할 수 있고요. 또 저렇게 놀고 있는 곳들을 아주 저렴하게 빌려서 그것에 서비스를 하는 방법도 우리가 구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우측에 있는 내용은 아주 재밌는 건데요. 축구를 하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축구장에 구획을 해놓고 저 박스 안에서만 운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선수는 저 공간 바깥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축구를 하면 우르르 몰려다니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 구획된 공간 섹터 안에서만 자기가 운동을 할 수 있는 형태로 하는 축구 이런 것들도 서비스로 제공을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술집인데요. 술집인데 저렇게 가까이 다가설 수 없는 물리적 공간을 만들어 놓고 저기서 술을 마시게 하는 저것도 결국 경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기서 술을 먹고 또는 저것을 인증샷을 찍어서 어딘가에 공유를 하고 이런 형태로 즐기려고 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소비자들은 기꺼이 저기에 참여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우측에 있는 사진은 지금 이 월마트에서 이 드라이빙 하는 영화관을 주차장에다가 세워놓은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마트들이 가지는 굉장히 좋은 인프라 중에 하나가 바로 주차장이죠. 이 주차장이라는 공간 속에서 차 안에서 저 영화를 보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따로 돈을 받지는 않는다고 그러죠. 저렇게 서비스를 했더니 저기에 사람들이 오고 왔는 김에 쇼핑을 해가지고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이색적이고 독특한 스토리가 생겨나는 그런 경험 중심의 서비스에 굉장히 몰입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일본에서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는 것인데 말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사업장에 손님이 오셨는데 대화 금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손님이 뭐 그렇게 기뻐할 일은 없을 겁니다. 물론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라고 말은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것이 또 그렇게 뭐 기분 좋은 일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곳은 이런 룰을 정해서 오히려 더 재밌어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필담으로만 대화를 해야 돼요. 주문도 글씨를 써야 되고 대답도 글씨로만 해야 됩니다.
재밌겠죠. 예, 하다 보면 실수하는 사람도 있고 답답해서 말을 해버리는 사람도 있을 테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일체 반응을 안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것 자체가 경험이 되고 독특한 아주 유니크한 어떤 그런 형태의 경험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스토리가 만들어지니까 그 스토리는 기본적으로 누군가에게 공유되어지는 이런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기본 이 비대면 사회에서의 마케팅의 방법으로도 좋다. 스토리텔링을 활용해서 CF 광고를 하는 내용들의 사례를 몇 가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웃었더니 배고프다. 나도. 뭐 먹을래? 오빠 좋은 거 아무거나. 그래? 그럼 파스타? 면 말고 아무거나. 그래? 우리 자기가 또 이게 예뻐가지고 또 입에 묻히는 거 싫어하구나. 그러면은 나 오늘 좀 피자가 땡긴다. 피자 어때? 피자는 오빠 앞에서 예쁘게 못 먹잖아. 나한테 예쁜 모습 그렇게 안 보여도 돼. 빨리 가. 그러면 바삭바삭한 돈가스 먹을까? 돈가스 말고 아무거나. 그래? 짬뽕. 매워. 감자튀김. 목 맥혀. 카레. 어제 먹었지. 그렇지. 초밥. 비려. 청국장. 으아, 냄새배. 갈치 조림. 불쌍해. 추어탕. 무서워. 팥죽. 빨개? 그러면 똥장꿍. 몰라. 다 모르겠어. 그냥 그거 말고 아무거나. 완전 사이다. 짜증나고 답답할 땐 마시자 칠성사이다. 4월 2일 사이다 데이. 얘가 진짜 사람 우습게 만드네. 그냥 헤어지자. 난 더 이상 너 못 만나겠다. 짠. 축하해. 고마워, 오빠. 결국에는 프로젝트 따냈네. 강우리 독한 건 알아줘야 돼. 이거 조명인데요. 우와. 그럼 신고하죠 뭐. 이제 말 놓자. 그래? 우리 내일도 만나자. 여기는 좀 더 디테일을 살리면 좋을 것 같아. 보고 싶다. 왜 말을 그렇게 해? 금방 끝나? 기다릴까? 결국 제가 기준을 찾아야 하는 거더라고요. 미안해. 너는 진짜 괜찮아? 내가 이런데도? 우리야, 넌 나랑 같이 있으면 행복해? 보셨다시피 그런 스토리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 광고가 카드사의 카드 광고일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 한 줄의 카드 이름을 선명하게 아마 소비자들은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경험에 기반한 스토리텔링, 이것은 결국 비대면 사회 또 언택트 사회가 강화되어질수록 소비자들 머릿속에 잔상으로 남아있을 것이고 결국 소비자의 선택을 유도해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고객은 경험하는 것을, 색다른 경험을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온라인상에서 운동선수들이나 연예인들의 공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운동장에 가서 보면 또 그 현장의 어떤 맛을 느낄 수 있겠지만 요즘은 저렇게 카메라를 내가 선택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항상 투수와 타자 간의 모습만 이렇게 보고 또 플레이가 진행되었을 때 1루도 보고 2루도 보는 이런 일방적 형태의 화면 보기에서 지금은 내가 선택해서 보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1루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하는 형태로 결국 고객들은 기본 자기가 참여하는 형태의 경험 중심으로 서비스하는 걸 좋아한다.
아이돌 가수들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여러 팀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경우에 전체를 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어떤 가수만 나는 선택해서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가수만 선택해서 보는 형태의 서비스, 이런 것들도 소비자들이 경험 중심의 서비스에서 굉장히 소비하는 행위의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2배속으로 본다든지 다시 볼 수 있다든지 그것을 내가 따로 첨부 자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든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은 이렇게 이야기, 우리가 전철을 타보면 다들 존재하고 있죠. 눈앞에 사람이 보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서로 관계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사람과 인간이 같으냐 이렇게 가끔 묻곤 합니다. 사람과 인간이 같지 않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은 독립된 하나의 동물 상태로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이라고 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가지고 상호작용을 할 때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동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동물들 중에 하나인 동물인 것이고, 인간은 그 사람과 사람이 상호작용을 할 때 그 주체를 우리는 인간이라고 한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사실 모여 있지만 서로 관계를 하지 않고 있다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저 사람에 지나지 않는 것일 때 우리는 오프라인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온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흩어져 있지만 다들 서로 간에 눈치 보지 않고 서로 간에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해서 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이 장단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눈치 보지 않고 소통한다. 그럼 언제 눈치 보지 않고 소통합니까? 그것은 가장 자기가 그 본질적인 부분으로 다가설 때 우리는 진실해질 수 있는 것인데요. 그것이 뭔가를 경험하게 하는 것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 이제 라이브 커머스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각종 요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서의 어떤 것들을 직접 중개하고 소개하는 이런 형태도 다 경험 중심의 소비 패턴에서 나타나는 것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뛰어든 이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도 이제 이쪽에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경험 중심의 소비 패턴에 맞춰가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실은 오프라인이 가지는 장점 중에 하나는 내가 직접 해본다라는 것인데, 온라인은 직접 해보지 못하죠.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들이 요즘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기술적으로 가능해지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용하거나 또는 가상 증강현실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방법들로 해서 모바일이나 또는 온라인상에서 어떤 제품을 내가 사가지고 그것을 입어보는 것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서비스. 화장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운동화도 내가 직접 신어보는 이런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것도 다 결국 소비자를 어떻게 하면 경험시켜낼 것인가에 집중했던 결과값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식사라고 하는 부분도 만나서 식사를 하고 또 음식 맛을 이렇게 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배달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줬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제 이러한 경험 중심인데 그것이 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게 하려면 이 결제라고 하는 부분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지는 것이죠. 결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것이 이제 가능해지는 것들이 요즘 나오는 현금 없는 사회라고 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결제 시스템들, 이것들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죠.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결제 프로세스가 경험 중심으로 가되 온라인상에서 가능한 형태로 구축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서비스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돈을 안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니 결제 프로세스가 거기에 잘 뒷받침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잘 체크해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결국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데서 이야기하는 혁신 기술들과 다 관련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상황은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물결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지게 하는 하나의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다 라는 의미부여를 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뭐 국가적으로도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한국판 뉴딜 이런 개념으로 사업을 또 정책을 이렇게 집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런 스토리들을 좀 임팩트 있게 만들어낼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이제 스토리를 만들고 경험을 하게 해야 할 텐데, 그 스토리를 만들어낼 때의 여러 가지 지침들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 세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퍼셉션을 이분화해라. 그러니까 뭐뭐한 나, 그리고 뭐뭐하지 않은 다른 것들, 이렇게 구분을 해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느려 터진 다른 것들, 이렇게 이분화시켜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 옳은 것과 그른 것으로 구분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왜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것은 이분법적으로 말하는 것이 가장 사람들에게 뭔가를 인식시키는 것에서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로 구분을 하는 것이 가장 쉽고요. 선과 악으로 구분하고 음과 양으로 구분을 하고 밝음과 어둠으로 구분을 할 때 사람들은 가장 명확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때문에 내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도 소비자들에게 다가설 때 스토리를 구성해야 한다면, 또는 경험을 만들어줘야 한다면 이 퍼셉션 자체를 이분화시켜라. 그래서 분명하게 나누어줘라 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강의 시장을 이렇게 구분을 할 때 이 암묵지라고 하는 것과 이 형식지라는 것으로 구분을 해서 이분화시켜서 설명을 하죠. 어떤 형식화되어져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가 아니라 암묵적인 경험 기반의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패턴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나는 경험 중심적, 실질적 사례 중심적인 강의를 하는 나와 이론적인 강의를 하는 누구, 이렇게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도 반드시 이분화시켜봐라. 이분화가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분화가 가능한 형태로 되어진 것을 차별화,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뭐 할 때는 무엇이라고 하는 이 명확화에 대한 개념, 이것이 스토리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추울 때는 무엇, 외로울 때는 무엇, 심심할 때는 무엇, 꽃필 때는 무엇, 이런 개념으로 컨셉을 명확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스토리는 구성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서비스나 제품을 그렇게 명확하게 한번 표현해 보시겠습니까? 이것이 표현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여러 가지 행위들은 사실은 굉장히 쉬워지죠. 근데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아주 포괄적이고 개론적인 측면에서의 광고 카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할 때는 무엇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런 배고플 때는 무엇, 집이 어떨 때는 무엇, 이렇게 명확하게 한번 자기의 제품들을 설정을 해보고 그것을 스토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새로운 것 말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좋다. 우리가 처음에 이 소비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같이 좀 살펴봤지만,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불안해한다는 것이죠. 오프라인으로는 내가 눈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또 선택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온라인은 이미 서비스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자칫 사기를 당한다거나 원래 것과 다르면 어떨까라고 하는 이 불안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소비자들이 나타내는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브랜드 중심으로 가고 나름대로 검증되어진 것들 중심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브랜드로 가는 방법이 가장 쉬운 믿는 방법일 테고, 두 번째로 검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난 뒤에 어떤 소감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즉 평점이라든가 또는 리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으로
이 나름의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 마찬가지로 뭔가 새로운 것인 듯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저 다른 것이라는 표현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스토리를 구성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하게 되면 그쪽은 시장이 아직 형성도 되어져 있지 않죠. 그것을 우리가 신시장이라고 하는데, 신시장을 침투해 들어가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때문에 기존 시장에 들어가서 남과 다르게 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이미 형성된 시장에서 나의 점유율을 높여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스토리를 구성을 한다. 그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스토리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을 할 때의 이 차관사항에 대한 내용인데, 제 물건 좋으니 꼭 사셔야 합니다 라는 개념의 이야기를 쓰는 순간 스토리텔링은 효과가 반감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만 해도 자기 전화번호를 노출시키는 형태의 글쓰기를 하면 평가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주는 이런 정책들을 쓰는 이유들이 그런 방식으로는 스토리텔링의 파워가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구글이 만든 이 구글 글라스 같은 것은 한 번도 광고를 하지도 않았고요. 애초에 팔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그거 너희들만 쓰지 말고 우리한테 팔면 안 됩니까? 이렇게 된 것이죠.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롯데 호텔 같은 경우에 그 호텔 너희들이 취급하는 여러 가지 용품들, 그거 나도 좀 쓰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팔 생각이 없었던 이런 것이 오히려 스토리를 임팩트 있게 만들어준다. 알파고도 마찬가지였죠. 알파고라고 하는 것도 그저 이세돌과의 이벤트를 한번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 알파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결국 기업의 가치를 높여가는 이런 형태의 어떤 효과를 봤던 것입니다. 이 아마존이라고 하는 회사도 수년간 TV 광고를 중단하고 이 대시 버튼을 만들어서 200개의 생필품에 이 자동 배달 시스템을 구축해줬죠. 그래서 이 알렉사 또는 이 드론 택배 등으로 이 세상을 막 시끄럽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에서 어떤 스토리가 만들어지게 하는 형태를 취했다라는 것이죠. 가게를 오픈할 때 손님들을 일부러 줄을 세우게 하는 것도 있고요. 일부러 욕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죠. 이런 분들이 다 스토리텔링에 굉장히 강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내 물건이 좋으니까 내 물건 사세요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이 스토리텔링에서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면 좋겠고, 세계 최초의 이 LCD TV의 세계 최고의 집중률을 가진 메모리라는 광고 문구는 이 기성세대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하지만 세계 최고 또는 세계 최초보다는 나를 배려하는 제품 또는 나를 위한 서비스다라는 느낌이 들게 해야 그것이 스토리텔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성능이 어떻고 뭐 기능이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형태의 스토리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나 이것을 옳지 않다고 봤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개선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제품이 탄생이 되었다. 뭐 이렇게 가져갈 때 스토리가 훨씬 더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론업계 시장의 거의 한 70%를 점하고 있다고 하는 이 DJI 같은 경우도 이 스펙에는 전혀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얼마나 빨리 멀리 가느냐 여기에 집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것이 소비자들이 받아들일 때는 성능이 우수하구나 라고 하는 부분, 이것으로 또 드론 사용자들이 셀카와 비디오 촬영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미디어 촬영에 집중해 줍니다. 그러니까 드론 자체의 성능보다는 어떤 촬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더 쉽고 용이한지에 집중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시장을 점유해 나가는데 훨씬 더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창업 동료들이 다 떠난 뒤에도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을 했다. 이것이 뭐냐면 또 약간의 그 연민, 동정심까지 유발하면서 이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사례로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애자일이라고 하는 애자일 경영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썼는데요. 최근에 그 시장 환경이 굉장히 급변하면서 어떤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 전체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사업 계획을 1년치를 수립해 가지고 그것을 막 이렇게 시행해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전 시간에 제가 피보팅 이야기를 드렸던 것인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미국 기업 3분의 1이 연단위 이 성과 평가 방식 경영에서 이 애자일 단위로 아주 짧은 단위의 개념으로 그 변화를 하고 또 성과 측정도 하고 이렇게 하는 형태의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결국에 스토리를 만들어 갈 때 내 물건이 좋습니다라고 하는 컨셉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이고, 노 서비스, 그러니까 불편해도 재밌으면 산다라는 것이죠. 스타벅스라고 하는 회사의 이 포인트 준 피자의 맛, 이것도 그렇고, 이 BTS 팬덤 같은 경우에는 음악과 멤버의 매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의 어떤 동영상들이죠. 아마존 팬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서비스가 불편해도 재밌으면 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결국 스토리가 재밌게 구성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킬러 콘텐츠도 이건 꼭 경험해 봐야 해라고 하는 부분에서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권유할 수 있는 상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킬러 콘텐츠라고 부르는 것인데,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어디서 구매하든 똑같은 맛을 내는 서비스에 지역별로 이 특화된 메뉴를 만들고 그 중에서 반응 좋은 것만 전 매장으로 확대시키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소비자들이 그거는 한번 맛을 봐야 되는 것인 것처럼 이렇게 킬러 콘텐츠가 되어지게 하는 이런 방식의 스토리를 채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임팩트를 높여가는 것이 우리가 착안해야 될 사항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피자 중에 이 준피자가 있는데 4대의 로봇을 투입해서 생산한 피자인데, 이 초벌구이를 한 후에 치즈와 토핑을 올려서 오븐에 넣어서 배달을 하는데 도착 지점 4분 전에 오븐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착과 동시에 완성된 가장 맛있는 피자를 배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착 지점 4분 전에 오븐이 작동을 해서 구워가지고 가장 따뜻한 피자를 배달해주는, 이렇게 하는데 손정유 회장이 4,300억을 투자한 이런 회사라고 합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킬러 콘텐츠가 있는데, 이 K뱅크보다도 늦게 출발을 했죠. 그런데 K뱅크는 이 3개월 동안 40만 명을 모집했는데 카카오뱅크는 500만 명이 가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300만 명이 카드를 신청했는데, 이유가 뭐냐? 공인인증서가 없고 이름도 귀엽고 이 터치 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을 더하지 말고 덜어내야 귀여움이 완성된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텐데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을 할 때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기술을 더했다라고 하는 스토리보다는 이런 불편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제거했습니다, 또는 이렇게 개선했습니다라고 하는 형태의 스토리, 이것이 임팩트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할 때 좀 착안해야 될 내용은, 고객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냥 집어들고 가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개념. 조금 전에 봤던 펠리미즘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골목식당의 그 백종원 대표 같은 경우 음식 맛에 대한 기준을 세울 때에 내 고집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비즈니스는 포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본질을 구현하는 것은 결국 고객이다 라고 하죠. 아마존닷컴의 제프 베조스를 고객 집착증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결국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나 중심의 스토리가 아니라 고객 중심에서의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고객이 무엇을 불편해 하는지에 대한 그것을 찾아서 내가 어떻게 개선했노라 라고 하는 스토리가 효과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한 경험담이 결국엔 이 구전되어지게 하려면 너도 이건 꼭 써봐 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자신감을 줘야 되겠죠. 너 이거 한번 써봐, 후회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부분에서 전달하는 사람에게 자신감을 가지게 하는, 그 자신감을 언제 가지게 하느냐라는 것에서 보면, 가성비가 높아야 된다, 가심비가 높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재밌다, 감동적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비대면 사회에서의 우리 제품이 온라인상에서 소비자들에게 선택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노랑통닭이라고 하는 회사가 아주 기가 막힌 스토리를 만들어낸 것이죠. 한강변에다가 이렇게 돗자리를 설치해 놓고, 종이 돗자리입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한 장씩 뜯어서 쓸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 QR코드 거기에 갖다 대면 노랑통닭이 주문이 가능한 형태로 해 놓고, 또 뭐 이런 착한 공약, 이런 형태의 유인물을 이렇게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배포를 해주고, 아래의 공약을 지키면 노랑통닭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생활 습관을 고쳐나가게 하거나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형태의 프로모션으로 노랑통닭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이런 형태의 것도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를 만들어내게 하죠. 여기에 5개의 공약을 쓰게 만들고 저것을 이행한 것에 대한 내용을 인증샷으로 올리게 한다거나 또는 그것을 같이 공감하게 하는 형태의 장만 만들어주면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은 재밌어하고 그 제품을 이용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 설렁탕집인데요. 그 집에서는 이런 섬세한 부분에서의 노력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저기 보시면 배달하시는 분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배달을 못 해줘서 고객들이 속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 입장에서는 저는 빨리 보냈는데 기사가 늦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궁색하죠. 저렇게 해서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그 순간 주인은 최선을 다해서 빨리 보내려고 애썼구나라는 느낌을 고객들이 받게끔 하는 것이죠. 저것이 스토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튜브나 기타 등등의 SNS망을 통해서 또 유포가 되고 그것이 확산되어지면 또 그것이 명소가 되어서 제품이 많이 팔려나가는데, 여기 보면 본판은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썰지 않은 통파 형태로 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자기들은 포장하기 편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신선도라고 하는 것이 고객들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점주 입장에서도 유지가 되죠. 왜냐하면 파를 썰어 놓으면 수분이 증발하면서 마르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럴 수 있는데, 통으로 넣어 놓으면 일단 작업 공정이 간단하고 신선도도 더 오래 갈 것이고요. 그리고 써는데 시간 안 들어가죠. 여러 가지로 자기가 편리한 게 많아 보이는데, 써놓기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통으로 넣어놨으니 고객님께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약 2mm 정도로 얇게 썰어서 바로 탕에 넣어 드시면 맛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런 것이 결국 경험 중심, 스토리 중심의 행위들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무장해야 비대면 마케팅 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좌측 하단에 있는 것도 어떤 선물이나 택배가 날라왔을 때 그 포장지를 원체 견고하게 포장을 한다고 테이프를 많이 부착해 놓으면 그걸 뜯으려면 칼이나 가위 등을 이용해야만 하는데, 저기에 보면 뜯는 곳 이렇게 해서 아주 섬세한 배려를 해 놓은 장면들이 나오는 것이죠. 여기 보면 공원에 있는 벤치에 이렇게 체중계를 달아 놓는다든지, 배터리를 넣어서 배터리 성능으로 돌아가는 에스컬레이터다 이렇게 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저런 이미지를 쓴다든지, 저렇게 초콜릿과 커피나 이런 것들을 같이 홍보하는 방법, 빛을 선전하는데 저런 방법, 이런 것들이 다 어쩌면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방법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 우측에 있는 저것도 고객들이 와서 프라임 매장에서 물건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또 앉아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가지는 그 무료함을 달래주기 위해서 붙여놓은 그림들인데 재밌죠. 저렇게 했더니 저기서 인증샷 찍는 사람도 있고요. 저것을 보고 재밌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오늘 좀 힘들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내일도 어차피 힘드니까요. 이런 재밌는 문구들을 넣어서 여러 가지 스토리를 창조해내는 이런 방법들이 좋고요. 주말이 짧게 느껴지는 이유는 진짜 짧잖아. 오늘 먹을 음식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이런 형태의 아주 재밌는
스토리들을 만들어내는. 올해도 대표적으로 이 동원 참치에서 이 트로트 가수 동원이를 그 CF 모델로 채택을 해서 그것이 이제 재밌는 스토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3,500만 회 정도의 유튜브 조회수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하고 어떻게 고객을 경험시킬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오프라인으로 만나면 여러분들에게 이 각자 온라인에다가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스토리가 포함된 형태의 영상물을 제작해보는 실습을 좀 해보는 형태로 진행을 했으면 좋았겠다 싶은데 온라인의 여러 가지 한계점 때문에 제가 굳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가게나 우리 사업장을 소개할 수 있는, 즉 유튜브나 블로그 이런 데 올려 놓을 수 있는, 하다못해 카카오톡에 오고 가는 어떤 문자 메시지에 포함시켜서 소비자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랜딩 페이지나 홈페이지 이런 것들 하나 없다면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주변에 있는 대학생이나 젊으신 분들에게 아르바이트비 한 5만원, 10만원 주고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의외로 잘 만듭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일단 시작을 해보시고 그것을 조금씩 개선해 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전체 수업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비대면 마케팅, 결국 생존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터치 포인트를 확보해라. 터치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 제 머리 위에 있는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카카오톡, 유튜브, 여기에 터치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들어갈 때 스토리 있는 브랜드는 무조건 만들어라. 기승전결 브랜드. 그 브랜드와 스토리는 언제 만들어지느냐? 경험할 때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경험하게 만들어라. 이것으로 오늘 비대면 마케팅 생존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